차가운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수아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낡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와 함께 그녀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봉투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다. 수아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퀭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강직하고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려 형편없이 작아져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마다 거세졌고 집안 곳곳에 붙은 붉은색 압류 딱지는 그들의 절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수아는 자신의 꿈이었던 미술대학 졸업도 유학도 모두 포기해야 했다. 그녀의 캔버스는 먼지가 쌓인 채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붓이 아니라 가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처절한 책임감뿐이었다.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국내 최대 기업인 TK그룹의 법무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수아 양,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을 동반했다. 제안의 내용은 간단했다. 수아가 TK그룹의 회장 강지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녀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평생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강지훈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강지훈은 TK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전설적인 경영인이었지만 몇 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대외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자신의 거대한 성 안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성격이 더욱 포악해졌으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밤마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수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수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법무팀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다. 제발 저희 딸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법무팀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지 법적인 아내 가문을 이어갈 대리인을 원하실 뿐입니다. 이수아 양의 어떠한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약속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내뱉는 소리 같았다. 그에게 수아는 그저 거래의 조건에 포함된 하나의 물품에 불과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수많은 의무 조항과 금지 사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위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모든 자유와 미래가 이 종이 몇 장에 저당 잡히는 순간이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곳을 벗어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어머니의 마른 눈물,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녀의 가족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유독 검고 진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론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 속 그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 이후의 그의 모습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외로운 폭군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수아는 다시 고개를 들어 법무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수아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신이었을까? 평범한 미술학도인 자신에게 TK그룹의 회장이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갔다. 이수아.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체념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작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에 서명한 것이다. 서명이 끝나자 법무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그는 수아에게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내일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저희 쪽에서 지원할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기계처럼 감정 없이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가 떠난 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아의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와서 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미술학도 이수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안주인이자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의 아내가 될 운명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미완성된 그림 속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미래는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었지만 신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 빛은 수아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다. 신랑인 강지훈은 결혼식 내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깊은 심연처럼 공허했다. 그는 수아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아는 강지훈의 저택으로 향했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숲속에 위치한 그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보였다. 높고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차에서 내려 저택의 거대한 문 앞에 섰다.
이제 이곳이 그녀가 평생을 살아야 할 감옥이었다.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오시는 길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집사 김비서입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수아는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수아의 방은 저택의 동쪽 끝에 있었다. 강지훈의 방은 서쪽 끝에 있다고 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저택의 양끝에 격리된 이방인이었다. 수아는 넓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숲이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 강지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수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씨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수아는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성 안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두꺼운 커튼을 열었다. 눈앞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완벽함은 오히려 인위적이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의 모든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통제 아래 있는 듯했다. 아침 식사는 거대한 식당에서 혼자 해야 했다.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수아가 앉았고 다른 쪽 끝은 텅 비어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지만 그 어떤 사적인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수아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감시를 받는 죄수 같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김 비서는 그녀에게 저택의 규칙이 적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파일의 첫 장에는 이 저택의 주인은 강지훈 회장님 한 분뿐이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수십 가지의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허락 없이 서재와 서쪽 별채에 출입 금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주방 사용 금지, 외부인과의 연락은 사전 보고 후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그 모든 조항들은 그녀를 안주인이 아닌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영혼을 팔아 얻은 결혼 생활의 실체였다. 그날 오후 수아는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허락된 공간 안에서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배회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 곳곳에는 희귀한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따뜻한 온기나 사람 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강지훈의 고독과 냉정함이 그대로 반영된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저택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다. 규칙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곳이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저택의 다른 공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높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아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책장의 한쪽 면이 전부 미술 관련 서적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까지 유명 화가의 화집부터 깊이 있는 미술 이론서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화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의 작품집이었다. 책을 펼치자 익숙한 그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림 속의 자유로운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가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다. 괴물이라고만 생각했던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이런 의외의 면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택에 첫 손님이 찾아왔다. 강지훈의 사촌이자 TK그룹의 부사장인 강민우였다. 그는 지훈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교적이었다.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재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지훈이가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라 특히 사고 이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민우의 말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수아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그는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그는 수아에게는 동정심을 표하면서도 휠체어에 앉은 지훈을 향해서는 교묘하게 경멸과 우월감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지훈의 불행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민우의 방문을 전혀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으로 민우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회사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 형.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형은 여기서 편히 쉬기만 해. 민우의 말은 형을 위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지훈을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우가 돌아간 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때 서재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지훈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뒤덮여 있었고 평소의 냉정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통인 듯했다. 수아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돕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될 것 같았다. 수아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광경이 떠나지 않았다. 세상에 군림하는 폭군처럼 보였던 남자 강지훈. 하지만 그의 실체는 끔찍한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가는 외로운 영혼이었다. 그가 쌓아올린 얼음 장벽은 어쩌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수아는 강지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여전히 그는 차갑고 무례했지만 수아는 그의 행동 너머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일방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연민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생겨났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졌다.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 거대한 성 안에 갇힌 것은 비단 자신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음장 같던 저택의 분위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T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밤이었다. 강지훈은 수아에게 파티 참석을 명령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통보였다. 그는 자신의 법적 아내를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함으로써 여전히 TK그룹의 지배자가 자신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수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마치 아름다운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강지훈의 옆을 지키는 말 못하는 인형일 뿐이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휠체어에 앉은 지훈과 그 옆에 선 낯선 여자 수아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조롱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수아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했다. 저 여자가 돈 때문에 괴물에게 팔려온 그 여자군. 강지훈도 별 수 없군. 결국 젊은 여자를 사와서 곁에 두다니.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음에 밝혔다. 그때 지훈의 오랜 라이벌인 유성그룹의 박 회장이 다가왔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강 회장 오랜만이군. 몸은 좀 어떤가. 역시 사람은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서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안 그런가. 그것은 지훈의 장애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두가 지훈의 분노에 찬 반응을 예상했다. 지훈의 주먹 쥔 손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지훈이 입을 열기 전 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 회장을 향해 말했다. 박 회장님, 리더십이라는 것이 반드시 두 다리의 힘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최근 유성그룹이 추진하던 해외 사업이 두 발로 너무 성급하게 내디딘 탓에 큰 손실을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아의 말은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의 모욕을 되돌려 주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 남편은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 누구보다 멀리 그리고 깊게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TK그룹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아의 침착하고 지적인 대응은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돈에 팔려온 순진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이 작은 여자가 이토록 강인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방패가 되어 주었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냉랭한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힐끗힐끗 수아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하찮게 보이지 않았다. 저택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쪽 별채로 향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지훈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수아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며칠 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수아는 천둥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하녀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열이 너무 높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는데. 수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금지된 구역인 서쪽 별채 강지훈의 침실로 향했다. 규칙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훈의 침실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 끙끙 앓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김비서와 하녀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수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수건과 얼음 주머니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해열제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던 사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의 곁에 앉아 젖은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의 등에는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단순한 수술 자국이 아니었다. 마치 폭발의 파편에 찢긴 듯한 흉터와 깊게 팬 상처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그의 몸에 남은 상처들은 그보다 훨씬 참혹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먹이고 끊임없이 그의 상태를 살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지훈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침대 옆에서 불편하게 잠든 수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살짝 덮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사라져 있었다. 파티장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당당한 모습도 지금의 평온한 모습도 모두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의 얼음 왕국에 예고 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날 밤 이후 강지훈과 이수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처럼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지훈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는 수아가 밤새 자신의 방에 머물렀던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이전의 무관심과는 달랐다. 그것은 일종의 묵인이자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규칙이 생겨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저택의 사용인들 역시 수아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수아의 머릿속에서는 지훈의 등에 있던 끔찍한 흉터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예술가의 예리한 눈으로 본 그 상처들은 마치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폭력의 증거였다. 공식적인 발표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전복 사고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이면에 훨씬 더 추악하고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순진한 희생자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는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저택의 도서관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에 모든 신문과 잡지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보도 이후로는 놀라울 정도로 기사가 통제되어 있었다.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목격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기사는 TK그룹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에 그쳤다. 어느 날 오후 수아는 정원에서 조용히 화초를 돌보고 있던 늙은 하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수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모두들 많이 놀랐겠어요.
그 순간 하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하녀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수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저택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서재 주변을 서성였다. 그곳은 여전히 금지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진실의 조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김 비서가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서재로 들어오시랍니다. 수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행동을 들킨 것일까?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태블릿 PC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심심할 테니 이걸로 시간이나 보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행동은 명백히 의도된 것이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화면을 켜자 바탕화면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이 존재했다. 파일명은 사고 기록. 그녀가 파일을 열자 경찰의 초기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내용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녀가 읽을 수 있는 몇몇 단어들은 충격적이었다. 차량 하부 폭발 흔적, 원격 조종 장치 잔해 발견, 의도적 살인 시도 가능성.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 파일을 보여준 것은 경고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이다. 수아는 태블릿을 든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 기꺼이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강민우가 다시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로 수아를 대했다. 그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하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재수 씨, 여기서 지내는 건 좀 어떠세요? 지훈이 형이 워낙 무뚝뚝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시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마음을 얻어 그녀를 자신의 정보원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민우는 대화 중에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사고만 아니었어도 형이 저렇게까지 비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재수 씨는 혹시 그날 사고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아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려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수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자세한 건 잘 몰라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무척 싫어해서 저도 감히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민우는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안에서 섬뜩한 사리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눈앞에 이 남자가 바로 지훈을 죽이려 했던 범인임을 확신했다. 그가 돌아간 후 수아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진실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다시 한번 사고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러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천장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작은 감시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는 화면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강지훈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동맹의 신호였다. 그날 밤 수아가 도서관의 감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닌 소환 명령이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수아는 결심을 굳힌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훈은 책상 뒤에 앉아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왕국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수아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해봐.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수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했다.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의 등에 남은 흉터가 폭발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민우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심까지.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지우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군. 그의 짧은 인정에 수아는 오히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러자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책장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작전실이었다. 벽면 한쪽에는 강민우를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사고 당시의 사진들과 각종 증거 자료들이 붙어 있었다. 지우는 휠체어를 움직여 비밀 공간 안으로 들어가며 수아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3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사촌 동생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 그는 T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내 차에 폭탄을 설치했어.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를 잃었고 세상의 동정과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아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사고 이후 나는 일부러 더 포악하게 굴었고 내 병세를 과장했어. 모두가 나를 재기불능의 폐인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지. 그래야만 강민우가 방심하고 자신의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 이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철저한 감시하에 있는 자들이야. 나는 지난 3년간 이 어두운 곳에서 복수를 계획하며 칼을 갈아왔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수아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엔 너도 그저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어. 강민우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용 아내였지. 하지만 넌 내 예상을 벗어났어. 넌 내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 약점을 지켜주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넌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서
서로를 마주 보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수아는 매일 밤 지훈의 비밀 서재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강민우의 비자금 내역을 분석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예술가적 감각과 세심함은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어느 늦은 밤 수아는 자료를 살피다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뜨자 바로 눈앞에 지훈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잠든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조차 몰랐던 깊은 연민과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강민우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식물인간처럼 지낼 것이라 생각했던 지훈이 회사 경영에 미묘하게 개입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의 아내인 이수아라는 여자가 예상외로 거슬렸다. 그는 사람을 시켜 수아의 뒷조사를 했지만 평범한 미대생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TK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즉시 지훈의 귀에 들어갔다. 그날 밤 비밀 서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서서 벽에 붙은 증거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이 함께 모은 강민우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수아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했다.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두렵지 않나? 수아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운명의 날인 임시 주주총회의 아침이 밝았다. TK그룹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강민우는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싸움의 승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이수아와 함께 나타나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선 수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연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밤새도록 연습한 마지막 연기였다. 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그들은 가장 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섰다. 강민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며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동정심을 가장한 채 교묘하게 지훈의 무능함을 부각시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지훈 회장님은 TK그룹을 이끌어온 위대한 리더였지만 불의의 사고 이후 그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와 재무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지훈의 판단력이 흐려져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연설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우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TK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병약한 리더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강력하고 건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강민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헤이만에 대한 표결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장의 침묵을 갈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수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을 향해 정중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의 허락을 받은 수아는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하며 말했다. 강민우 부사장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강민우가 3년 전 지훈의 차에 폭탄을 설치했던 청부업자를 만나 돈을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민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발악하며 영상을 끄려고 단상으로 달려드는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지훈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강민우, 지금 내 모습도 조작된 것이란 말인가? 모든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보조 장치 하나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굳건히 땅을 딛고 섰다. 지난 3년간 그를 올가매었던 동정과 조롱의 상징이었던 휠체어는 그의 등 뒤로 힘없이 넘어져 있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탄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단상으로 걸어나가 완전히 넋이 나간 강민우의 어깨를 짚고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3년간의 진실을 모두 폭로하기 시작했다. 사촌 동생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그날의 진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감추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민우, 내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 했던 것은 단순히 회장 자리가 아니었다. 넌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 하지만 넌 실패했다. 왜냐하면 넌 진실의 힘을,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지훈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우는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주주들은 기립하여 돌아온 그들의 진정한 리더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조용히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상을 내려와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감사와 신뢰,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단상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얼음 같던 성에 갇혀있던 왕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의 곁에는 그를 구원한 지혜롭고 강인한 왕비가 함께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세상은 강지훈과 강민우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선 젊은 회장의 극적인 복수극은 한편의 영화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언론의 광란과도 같은 열기 속에서 지훈과 수아는 비로소 둘만의 고요한 평화를 찾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차가운 족쇄도 복수라는 무거운 짐도 존재하지 않았다. 저택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김 비서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들이 문 앞에 나와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지훈은 김 비서에게 말했다. 그동안 모두들 고생 많았소.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규칙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은 여기 이수아 사모님 한 분뿐입니다. 그의 선언에 모든 사용인들이 수아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수아의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아의 아버지에게 사위로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가족의 모든 부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버님의 공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TK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감격에 찬 목소리에 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계약을 받아들였던 유일한 이유가 마침내 완전한 행복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훈은 수아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수아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계약 장소가 아닌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수아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수아야, 널 처음 만났을 때 난 널 그저 내 계획을 위한 도구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넌 내 얼어붙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 넌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나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어. 네가 없었다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넌 강민우에게서 날 구해준 게 아니야. 넌 나 자신에게서 날 구해준 거야. 그의 담담한 고백에 수아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차올랐다. 며칠 후 지훈은 수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1년 전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수아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고 또다시 찢어 잘게 조각내 버렸다. 그리고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훈은 한쪽 무릎을 꿇고 수아의 손을 잡았다. 휠체어에서 일어섰던 그 순간보다 더 진실되고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수와 계약이 아닌 내 심장으로 너에게 청혼하고 싶어. 나의 아내가 되어 내 남은 평생의 빛이 되어 주겠어. 수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서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지독한 악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씨 저택의 넓은 정원 한쪽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유리 온실이 새로 지어졌다. 그곳은 지훈이 수아를 위해 선물한 그녀만의 그림 작업실이었다. 수아는 더 이상 어둡고 절망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캔버스는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밝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그날 오후 수아가 막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 때 지훈이 향긋한 차를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수트 차림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약간 저는 것 외에는 완벽하게 걸을 수 있었다. 그는 수아의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으며 그녀의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뭘 그리고 있어? 우리의 이야기를요. 수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차가운 겨울, 숲을 배경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습이 스케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으로 따스한 봄의 햇살이 비치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리의 시작은 끔찍한 계약이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이 되었군.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때는 차갑고 생명력 없던 그 정원은 이제 형형색색의 꽃들로 만발하여 생기가 넘쳤다. 마치 그들의 삶처럼 끔찍한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구원하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냈다. 그렇게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는 영원히 계속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